고팍스는 국내 5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곳입니다. 이 5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인정한 그 정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세요라고 승인을 한 그 자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업비트가 업계 1위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순위대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고팍스는 2018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사는 주식회사 스미트리고요. 네. 그런데 여기를 2023년도에 바이낸스라고 하는 정말 그 세계 최대 그 기업이거든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회사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고요. 네. 실명 계좌는 전북은행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고팍스가 있으면은 운영사가 좀 다르잖아요. 업비트는 두나무, 네, 빗썸은 빗썸 코리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상자산 관련해서 범죄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청에서 아예 이렇게 5곳에 지금 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뭐 고팍스 이 5곳에는 이렇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뭐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데는 좀 안전한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한 거겠죠. 경찰청이랑. 고팍스라고 네, 있네요. 이런 네.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팍스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운영 방식이 근데 좀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그 지갑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상자산 지갑 이런 것들을 지갑. 네. 월렛. 지갑.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보면은 거기 그 자신들이 두고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는데 고팍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투자를 하면 이거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가상자산 대출 기업이에요. 네, 아마 네,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생겨나잖아요. 네. 네. 그 이자들로 고객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023년 1월에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들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묶여버리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투자자들이 이 제네시스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원고 적격성이 없어요. 이거는 또 고팍스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면 또 고팍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그럴 경우에 또 이런 경우에 제대로 수사가 돼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경우를 본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팍스를 소송을 해버리면 고팍스가 아예 망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사실은 인수할 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못 받고 있는 돈 100% 우리가 다 상환해주겠다. 네. 이 약속을 하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임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째 그냥 못 빼고 기다리는 그럼 그런 바이낸스에 상황입니다. 이제 그 돈이 아직 안 돌아왔겠군요. 그러면 출자금이. 그렇죠. 음.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한테 피해 변제를 회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일부 좀 이렇게 주면서 뭐 투자자들 돈으로 어쨌든 돌려막기 해서 줬다 뭐 이런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좀 보실게요. 일단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했다라고 이게 기사가 나면서 이 디센터라는 그 약간 언론사인데 여기가 보니까 이 업계 좀 전문 매체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단독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팍스가 이게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랬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업비트의 독점을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 효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해외 자본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뭔가 네, 해외 진출 교두보도 국내 프로젝트가 오히려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 매체가 좀 분석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사실은 이 가상자산 임원 변경이 원래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냥 신고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2년째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 왜 이런 거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를 계속 네. 찍고 있는 겁니다. 업비터 근데 시장 점유율이 뭐 어마무시하나요? 80%가 넘고 네. 고팍스는 지금 0.1%의 시장 점유율. 네네. 그래서 고팍스의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되면 업비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겠네요.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달라질 수 네.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네. 피해자 A씨인데요. 일단 이분은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나이가 한 이제 40대 중반이신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사실 이분도 그 삶의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막막한 가운데 이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이제 고파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파이가 그 고팍스를 한 걸 고파이했다고 그러군요. 아, 고팍스의 그 이제 투자한 거. 수급하는 네. 코인. 코인이죠. 코인을. 네. 아, 예. 그걸로 또 피해를 보신 거예요.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네. 피해액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 정도 되는 거, 원금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몇 년도에 그러면 투자를 하신 거예요? 박스는 22년 아마 1월부터 큰 돈이죠. 거의 한 그래도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6개월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는 게다가 21년도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팍스 고파에 넣은 이유가 전세 사기까지 당하고 이제 이자라도 조금 불려보려고 이제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봉이 높다고 그때 7,500만 원 이하까지 미만까지만 이제 대출이 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해보려고 네. 이제 고파이를 네. 했는데 또 고팍스 네. 사태가 네. 터지고 그동안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네, 잠도 잘 제대로 못 자고 네. 그 수면 안정제까지 이런 것도 이제 먹었고 이제 지금 괜찮아졌는데 워낙 이제 큰 건이 두 건이다 이제 저는 겹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때 전세 네. 사기 피해자들 네. 이렇게 뭔가 구제해줄 것처럼 방안도 좀 아유 안 해줬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전세 사기 당한 거 정부에서 먼저 매입해가지고 그 전세 사기 친 사람들 돈 받아내는 그런 형태로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면은 해결하시느라고 또 뭐 일을 더 네. 투자라든지 그런. 그래서 투자까지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알바 같은 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어디지? 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프로그램 알바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단기 알바 형태로 해가지고 뭐 건당 뭐 100만 원씩 해서 그 이제 뭐 이자 갚는데 뭐 다 했었죠. 그러면은 뭐 잠잘 시간도 진짜 없었겠어요. 사실 네. 개발자분들 안 그래도 굉장히 네. 공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거의 뭐 매주 월화수목금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IT 쪽에서는. 네.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했어요. 진짜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심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고팍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이 정부에서 이제 승인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고팍스는 생긴 지도 꽤 오래됐었습니다. 아마 만든 지 2018년도인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저도 1년 가까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설마 이걸로 또 피해를 입지 않겠지? 네, 저 당연히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이게 피해 금액들이 더 늘어난 게요. 그동안에 이제 코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이제 처음보다 굉장히 이제 피해 금액도
늘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62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1,479억 원 정도로 이제 피해액이 또 급증한 상태고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한 지점일 것 같은데 그냥 이유라도 좀 확실하게 알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 화가 난 거는 뭐 전세 사기는 뭐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솔직히 좀 댓글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한 너희들이 책임지 이런 그런 댓글이 좀 많이 가슴 아팠거든요. 진짜 이거 저도 뭐 전세 들어간 건 처음이긴 했는데 설마 내가 전세 사기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고파이 같은 경우는 고팍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법대로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뭔가 딴 건 없어.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딴 건 없어. 법대로만 처리하면 이게 통과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그냥 승인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그냥 심사 중이다 이렇게만 계속 답변이 와서 좀 답답한 거죠. 지금 피해자분들은 유일한 희망이 이제 바이낸스 네. 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채권 금액을 전부 다 이제 바이낸스가 다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바이낸스 대표가 중국인이어가지고 아 중국 자본이라서 안 되는가 보다 이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되는 건데 자오장펑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인데 왜 그럼 안 해줄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유라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수리가 안 되고 계속 심사 중이다라고만 나오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승인권자가 누군가요, 그러면? 이게 FIU입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승인권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이낸스가 그 고팍스하고 이건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 계약, 인수 계약, 인수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 조건으로 우리가 고팍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이 본 그 피해 금액들을 저는 다 우리가 변제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투자 계약이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이 투자 계약에 따라서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가 임원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원 선임을 해달라고 FIU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했는데 건데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거절하면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얘기를 하면 그걸 또 하자를 또 보완을 해서 재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거절을 하면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그렇죠. 생각해 볼 다른 텐데 또 투자자들도 네. FIU에 또 그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겠죠. 그죠? 처음에는 뭐 윤석열 정부가 워낙 그 협중 정서에 기대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그 저 바이낸스의 이제 대주주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나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캐나다 국적이고 국적이더라. 캐나다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순간 시장 점유율 0.2% 되는 고팍스가 이 업비트의 그 절대적 시장 독점적인 지배력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FIU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금융이나 FIU의 입장도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 그 바이낸스가 수사선상에 계속 올라 있었고 CEO가 계속 수사를 받았고 어떤 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해외 자본이 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지금 피해자들은 그냥 그 다시 돈 찾아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신 분들 더 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게 그래도 왜 2년이나 걸릴까라는 데는 네,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독점 유지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업비트. 이거를 그냥 한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자들은 이 생각에 굉장히 많이 굳어져 계세요, 사실상. 네, 요 야. 분 네. 다른 피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때 당시가 제 기억으로 2021년도 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있었어요. 또 그런 대표가 당시에 이제 이진명 대표가 그런 인터뷰도 했었고. 아, 그래요? 그게 그리고- 지금 증거로도 네네. 좀 남아있으세요? 그럼요, 남아있죠. 네네네. 그거를 믿고 이제 고파이라는 상품에 좀 투자를 하게 된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원금 넣으셨던 건 한 5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아,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약간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처럼 그래도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2021년이니까 맞습니다. 횟수로 1, 2, 3, 4, 5 지금 거의 5년 횟수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그만한 돈을 모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많이 힘들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약도 없이 지금 또 이게 그러니까 한국 금융이 또 아무래도 이게 국가의 그런 보호를 좀 많이 바라다 보니 그러니까 경쟁자 없이 운영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게 아니라면 해외 자본 투자를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 법적 대응 같은 것도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들이 좀 들어가 있으신 건가요? 변호사 선임도.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 바이낸스가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채권을 헐값에 매각을 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바이낸스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룰 없이 그러니까 명확한 행정 규칙 없이 지금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 피해자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소송 주체가 이제 고팍수 측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소송할 그런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하더라도 고팍스가 해야 된다. 네, 근데 고팍수는 할 생각이 없죠 지금. 고팍스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피해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네.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너무 답답하겠네요. 네, 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금융이랑 FIU에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요.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보통 왜 9시쯤 전화하면 회의 들어갔다는 얘기 잘 하잖아요. 이런 네네. 쪽에서는 회의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 50분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를 정말 안 받아요. 근데 한번 이제 금융위의 가상자산과에서 한 분이 받으셨는데 이분한테 이제 고팍스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고팍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상자산과 아니에요? 그때 맞대요.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 광화문에 있는 서울 정부청사까지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좀 답답했던 게 정부청사의 출입이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알았죠. 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언론사 출입증만 있으면 그냥 막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고 너무 옛날 얘기고 그거는 안내소에서도 보통 그러면은 뭐 안내소에 계신 직원분에게 어느 과에 좀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내가 전화하나 기자님이 전화하나 똑같으니까 저보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예,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네. 검사과. 네, 아니면 뭐 언론 담당도 상관은 없는데 그쪽에서 저번에 전화 통화해보니까 담당 과로 전화하라고 하시길래. 네,
금융자산검사과로 방금 연락을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네. 네.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요. 혹시 FIU는 여기? FIU도 여기 있어요. 그쵸? 네. 아니면 FIU 쪽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선으로 통하는 번호 있지 않으세요? 네. 아니, 전화를 안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는 전화가 어렵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난감해 하셨고. 지금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세종정보청사가 아니라 세종로에 있는 서울정보청사입니다. 네, 세종시가 아닙니다. 네, 세종시 그리고 아니고요. 지금 FIU가 저기 있다는 건데 네, 금융정보분석. 금융위도 있고 FIU 금융정보분석원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금융위 산하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독립적인 원이다. 독립적으로.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했어요. 이런 네. 때는 전화를 잘 안 받는군요. 네. 그 사람이 결국은 없는 건지. 그래도 그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자산검사과에 계신 분과 통화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검사과 김영래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참대 권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전화를 계속 드리다가 네, 통화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 정보청사에 와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과장님께서 회의랑 업무 보고가 지금 많이 되셔가지고, 네, 안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전화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고팍스 문제 때문에 피해자분들 이 앞에서 계속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매일.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바이낸스 인허가가 2년째 지연되고 있는 거에 제일 문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나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개인 정보와 같은 내밀한 정보들을 제공을 일일이 다 못 드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해서 신고 심사하는 필요한 요건 중에 해당되는 임원의 금융 관련 범죄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이제 결격 사유에 있는데,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게 지금 회신이 안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2년이 걸린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요 건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고 자세히는 몰라가지고요. 네, 다시 전화 주시면은 그때 담당하는 분과 통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쯤 전화드리면 되나요?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만 취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제가 며칠을 계속 전화드리다가 지금 결국은 여기 정보청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승인 주체는 원래 FIU예요? 아니면 금융위예요? FIU에서 하고. 그럼 금융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확정적으로 유선상으로 드리기가 좀 제한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금융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회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이고요. 이게 2년이나 그러면은 왜 회신도 제대로 안 된 거야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그것을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분께 제가 일단 연락처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늘 내로 전화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예.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네. 자,
그러나 결국 전화는 안 왔습니다. 네. 네. 이게 딱 저 후쿠시마 우리 핵폐수 취재할 때 일본 대사관 있죠. 네. 주한 일본 대사관 그런 분위기네요. 그죠? 그런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 어떤 신규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범죄 전략이 있어서 그 투자 적격성, 결격 사유가 있는지 뭐 확인하는 것은 뭐 일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조금 절차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2년 동안을 그걸 확인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승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빨리 마련을 해주든가 그냥 질질 끌면서 피해자들은 피해액만 계속 늘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해외에 이제 상대로 지금 이제 투자자 적격성, 금융범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게 길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승인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숨기고 있는 것 같고 네. 참 이 피해자가 탈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피해자가? 3,000명 정도. 어휴, 이게 한두 명에 3,000명씩이 그 피해액은 한 1,000억 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럼 어떤 그 이제 혐의가 좀 있었는지를 좀 볼게요. 보니까 자금 세탁 방조 혐의였는데요. 바이낸스 CEO가 네. 중국인이군요. 좌우장평이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유죄를 되게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네, 그 법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가는 게 자기도 이제 CEO로서의 그 굉장히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래서 CEO에서 그냥 내려왔고요. 이제 대주주로서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이 바이낸스가 테러 단체들의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 당국에. 그리고 뭐 아동 성착취물 판매라든지 지원 혐의 뭐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 창립자 이 좌우장평은 징역 4개월에 처해졌었고요. 사실상 이제 선고,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은 3년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축소가 된 거예요. 이유는 그 이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고 이런 자금의 재정 능력이나 뭐 그런 좀 제대로 검열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거 굉장히 문제지만 이제 좌우장평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징역 4개월 정도를 맞은 거고요.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또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과징금을 440만 달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FIU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에서도 본인들이 밝힌 거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그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게 47,000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범죄 기관들이 그 약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해킹 뭐 이런 그 자금들을 어떤 그 코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래 자금으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많이 어둠의 그 약간 통로처럼 이렇게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도 아무래도 대규모 이제 거래소고 완전 이런 어떤 수사를 계속 조사받고 수사받고 막 이런 어떤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또 이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은 바이낸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또 그 바이낸스 관계자를 모시고 경찰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렇게 또 최신 수사 기법을 공유받고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 이거 되게 좀 웃긴 거예요. 바이낸스가 만약에 정말 범죄 집단이면 이렇게 또 같이 손잡고 뭔가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그럼 오히려 이게 웃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이고
네. 네. 요거는 이제 피해자들의 그 피해장 100% 본인들이 이제 인수하고서 구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그 바이낸스가 부채 돌려막기를 했다. 이게 제대로 자신들의 자산에서 쓴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어떤 그 손실에서 자기들이 이제 돌려막고 네, 이걸 은폐했다.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난 건데 사실상 이제 바이낸스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이제 임원 변경이 제대로 수리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저쪽에서 돈을 받아야 그러면 전액을 해주지. 뭐 바이낸스는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어쨌든 금융이나 뭐 그 FIU도 고민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입장에서는 것들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럼 바이낸스는 안 돼, 차라리. 근데 그러지도 않고. 네. 네. 또 일단은 이제 그 바이낸스는 일단락 된 거고 네. 그리고 바이낸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업 자체를 지금 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낸스가 지금 많이 맞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거래소니까 네. 당연히 네. 아무래도 저 가상자산 이런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그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경쟁업체에서 투소를 하고 맘먹고 털면 사실은 뭐 항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런 그 하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승인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다른 외국인들은 바이낸스를 왜 받느냐.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독점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합리적인 그 의심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그 거래도라고 썼는데 거래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 건데 일단은 이 독점 문제가 심각한 건 맞아요. 네, 업계 1위 업비트, 전관 블랙홀, 땅짓고 해엄 매출 70%가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보좌진, 언론사 기자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네. 정관 블랙홀이네요. 네. 저기에 그 도나무의 대표가 그 중앙일보 기자 아니었나요? 이소구? 이서구 예. 기억이 나는데.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두나무로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게 한국일보가 이게 기사가 지금 아마 2000 몇 년도인가요? 2023년인데요. 3년도 거죠. 네. 2020년도 1월부터 올해 2023년 5월까지 3년간 네. 인사혁신처와 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11명 정관이 두나무에 두나무가 이제 그 업비트가 하는 운영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입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업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조금 피하게 해준다라든지 뭐 그렇게 의심되는 업무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네, 경찰 출신들은 자금 세탁 방지 분석 업무, 검사 출신은 네, 최고법률 책임자, 금감원 출신은 고객보호실장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상 저희도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2022년도에 보도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도했었죠, 우리가. 네, 그때는 보도했었죠. 주로 이제 그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저기 업비트에 많이 가 있다 거기에 네. 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회 보좌관뿐만 아니고 맞습니다. 뭐 국가의 권력기관들 네. 전관들이 다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네요. 방패막이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 있다. 당시에 사실 이제 보도했던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가상자산 쪽을 맡고 있는 게 윤창현 의원이었었거든요. 네, 윤창현 의원과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KOK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 구속까지 됐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인물, 그 인물과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상납받는 구조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모의했다 뭐 이런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제 보도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그 의원실에서도 그 자기들의 어떤 보좌관들을 측근들을 그런 어떤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쪽으로 계속 보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확인됐던 게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이 의원실에 권태근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가상자산 관련 별다른 이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창현 전 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였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2021년도에 갔었고, 2022년도에는 또 경찰대 출신을 또 대관 업무 전무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영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추천한 또 다른 경찰 출신들을 또 대거 데려가요. 한 뭐 4-5명 데려갔다고 했나? 뭐 그랬었고.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나? 사실상 두나무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많이 있겠죠. 그냥 쉽게 살펴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가 4명이거든요. 근데 사회이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죠. 다 거수기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그 사내이사로 임명했던 임지훈 최고전략 책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및 자산운용 관련 감독 업무를 했던 사람. 네. 그리고 두나무로 간 사람들 또 좀 볼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투자자 보호센터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금융감독원 출신. 네. 금융감독원 출신. 네. 네, 금감원 출신. 소비자 주권. 그래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아예 금감원 출신들 좀 그만 가라. 네. 받지 마라. 이걸 좀 법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성명까지 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22년도, 2024년도에 금감원에서 간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명시를 했던데요. 보니까 이제 업비트로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2위 업체인 빗썸에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경쟁적으로 모셔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특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뭐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1, 2위 업체 먼저 조사하는 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위 업체를 먼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정관을 모셔와서 이렇게 모셔온 덕분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한데 네. 이미 업계에서는 정관들로 네. 방패막이를 씌워서 기득권화되고 있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게 그 제보자 X를 통해서 2022년도에 들어왔던 제보인데 이 제보는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보자 X와의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었고 제보자 X는 굉장히 이분과 수시로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제 이거를 간접적으로 제보만 받고 참고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제보가 상당히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이 제보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동훈이 금융범죄 합수단을 재출범하고 상설특검을 담당하는 합동수사단을 발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정치계의 예견이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서울시당 내부 소식 등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이 가상자산 그 거래소 쪽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동훈은 윤석열로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완전 장악해라라는 명을 당시에 받았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업비트를 잡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보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더미는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는 거겠죠. 더미는 어리석게도 국힘과 연합해 내각제를 꿈꾸고 있지만 윤석열은 더민을 제거하고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은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할 계획이어서 국힘 의원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국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과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구집권을 희망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문제다. 이렇게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이니까 그때 저희가 막 수박감별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보도를 봤던 제 지인들이 이 보도 너랑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왜 이런 보도를 했어? 이런 지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야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런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소위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대거 있었던 그런 어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연합해 내각제를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러고 싶어 한다. 사실은 이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가상화폐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었다. 윤석열이. 네, 이게 좀 저는 되게 끔찍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 워딩은 뜻이 잘 해석이 안 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윤석열은 더민을 제거하고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소름이 좀 끼치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 이제 완전 장악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와서 보면 2022년도에 얘기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세계적인 뭐 가상화폐 그래서 바이낸스가 지금 국내에 이제 그 진출하고 이게 3,000명의 그 피해자들의 그 1,000원이 넘는 피해를 지금 변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5개 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건전한 경쟁이 이제 촉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걸 지금 FIU가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 빗썸 등 업비트나 이런 기존 업체들의 전관 로비의 결과 또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 이 1, 2위 업체들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시 때문에 FIU가 2년 동안 승인도 안 해주고 거절도 안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독점 문제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쭉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권 그 동안에 계속 뭉개고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의 숙제로 고스란히 지금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제보자의 워딩에서 윤석열은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할 계획이다라고 2022년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4년에 보니까 네. 참여연대에서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검사 출신 입후보자를 추린 거였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당별로 다시 제출인 건데 국민의힘에서 최종 출마한 게 21명. 사실상 예비 후보까지 하면 더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김상민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들어왔던 제보들 중에는 이런 검사 출신들 중에 뭐 코인 문제를 좀 무마해주는 대가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제보들 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코인 시장을 가지고 윤석열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확실히 그 또 할 수 있는 구조였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좀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거나 뭔가 제도화되거나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 뭐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바이낸스도 거기 안에서 뭐 범죄 집단들이 그걸 통로로 이용하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정말 걱정되면 이제부터라도 한국은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제도를 이제부터라도 좀 확립하고 네,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들을 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이 문제는 뭐 바이낸스가 아니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문병덕 의원실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좀 통화를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뭐 토론회가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통화는 하지 못하고 제가 문자로만 받았는데 아직 조금 뭐 이제 문병덕 의원도
이걸 좀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서 뭐 딱히 자기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취지로 네. 좀 답이 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해서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 지금 업무 보고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 뉴스탐사 오늘 이제 보도했던 내용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나 뭐 금융분과 자문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IU 이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3,000명이에요, 무려. 정부 돈을 가지고도 사실은 이런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피해를 이제 변제하고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 왜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FIU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2년 동안 지금 이 바이낸스의 임원 변경 승인을 이렇게 뭐 승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특별히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FIU가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바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뉴탐사 오늘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정관, 네. 기득권 이런 이 벽을 지금 오늘 눈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이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득권의 장벽들을 윤석열 정권 내내 그 장벽을 높여서 더 넘어갈 수 없도록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가상자산 분야에 우리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잘 안 되고 우리도 관심 갖기 힘들고 오늘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는 가상자산 투자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은근히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특히 20, 3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이에 오히려 이런 기득권들, 정관들이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누구도 오를 수 없는 벽을 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도대체 왜 자꾸 임원 변경 승인이 2년 동안 늦어지는지 속 시원하게 좀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네. 최소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FIU 상대로 이유라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 정말 뭐 약간 그런 폰지 사기 같은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 뭐 여기에 뭐 누가 연루돼 있니 뭐 저희가 윤석열 코인 뭐 이런 것도 보도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그 정부에서 승인한 가상자산 5대 거래소 중에 한 곳인데 여기서 또 피해봐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